안녕하십니까, 오의상입니다. 제가 전산세무 2급을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리엔테이션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제 과목을 잘 들으시고 복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계 과목은 원체 딱딱하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라면 아예 짜증도 내고 공부도 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반드시 복습하는 습관을 길러서 여러분들이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일 먼저 1절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회계 정보의 이용자, 즉 이해관계자는 내부와 외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의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경영자가 될 것이고요. 외부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또한 투자자, 또한 세무당국들이 외부 이해관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전산회계 1급, 2급에서 종종 나오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있는데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중에서 하나를 빼고 이걸 집어넣는다든지, 최근에는 학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요. 이런 거에 말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닙니다. 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기본적인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유용한 정보를 좀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재무회계의 목적에서는 이렇게 2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유효한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또 변동이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는 그 회계 책임의 이행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회계의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요, 주요 질적 속성으로서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자주 나오죠. 특히 이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년과 그 비교해서 또 같은 회사들과의 그 비교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시험에는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은 그 기조가 관리회계에 관점을 두고 있고요. 신뢰성은 재무회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는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이 목적 적합성의 특히 하부 속성과 신뢰성의 이 하부 속성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외우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봐라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 2개에 대해서 외우는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적이 적합하려면은요, 우리 그 학생 이름이 예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운동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운동선수예요. 매일 뛰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예진이는 피곤해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적시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래서 적시에 예측을 하는 것이죠. 피드백은 한번 되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을 적시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선거 때만 되면 중립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중립을 지키고 표를 검사해야 되겠죠. 선거니까. 그래서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이렇게 3가지 하부 속성을 해갖고 왔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하부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익히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목적 적합성이 아닌 것은,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리고 셋 중에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또는 신뢰성이 아닌 것은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하고 이쪽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이런 걸 꼭 여러분들이 골라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생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생주의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거기서 보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금융권에서 대기업에서 회계 출신들을 뽑을 때 발생주의가 뭐냐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생주의는 지금 시간에 잘 익히셔서 그런 시험도 같이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있어야 매입이 있는 겁니다. 즉 이익이 있어야 비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익만 많이 계상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서 세금을 많이 내겠죠. 만약에 비용만 잔뜩 계상한다면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적게 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회계에서는. 그래서 이 비용이 많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자산 처리를 해줄 것을 원하고 이익도 만약에 그 대응하는 비용이 없다면 이것도 이익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발생주의에서 우리 회계에서는 네 가지를 현재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은 뭐냐면요. 수익과 비용의 기간별 배분이 수반되는데 다음 연도로 넘기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선급 비용, 즉 미래 비용이에요. 미래 비용을 지금 지급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다음 연도 비용은 다음 연도로 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산으로 인식해 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보험료가 있습니다. 차량 보험료 1년분 12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일에 납부했다면 9, 10, 11, 12, 4개월분만 당해연도분이죠. 그러면 4개월분만 당해연도분이고 8개월분은 이거는 다음 연도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연시키라는 거예요. 이연시킬 때 자산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선수 수익은 뭐냐면요. 이거하고 반대입니다. 이거는 미래 수익을 내가 미리 받은 겁니다. 미리. 예를 들면 12월 1일에 제가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자가 미국을 간다고 3개월분 임대료 30만 원을 주고 갑니다. 그러면 12월 달이니까 12월 1일이니까 12월분은 1개월이 당해는 연도분이고 2개월분은 다음 연도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개월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2개월분 20만 원은 이거는 선수 수익인 부채로 계상하라는 겁니다. 선수 수익인 부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차변에는 12월 31일 현재의 분계를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12월 31일 현재의 분계는 2개월분 선수 수익으로 2개월분인 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넘기고요. 그거에 상응하는 저는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임대료 20만 원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분은 부채로 계상하고 다음 연도로 이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연입니다. 즉 수익과 비용이 12월 31일 현재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예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뭐냐면은 12월 31일 현재 아직 내가 못 받았습니다. 12월 31일에 못 받았기 때문에 받을 걸로 계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 받을 걸로, 즉 자산으로 계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반대로 미지급 비용은 내가 아직 지급하지를 못했어요.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할 걸로 부채로 계상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연과 예상은 12월 31일 현황에 의하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 미수 수익을 살펴보면은 제가 임대료를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수 수익, 임대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라는 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12월 31일 현재 내가 우리 회사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급여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비용 계상을 부채죠. 부채 계상을 하고 차변에는 급료, 급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거, 지급할 거 이것을 예상해 주라는 겁니다. 즉 계상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 현황에 의하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 미리 지급한 비용, 미리 받은 수익, 앞으로 받을 수익, 앞으로 지급할 비용을 발생주에 의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의 인식입니다. 자산은요, 미래적 경제적 효익이 기업의 유입입니다. 유입, 들어온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고요.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합니다. 부채는요, 여기선 유입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부채이기 때문에 갚아야 될 빚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출입니다. 자원의 유출 나가는 거죠. 가능성이 높고 또 신뢰성 있게 측정됐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의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한다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인식을 해주고 있고요. 비용의 인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감소가 되겠죠. 또 부채의 증가가 되고요. 여기서는 감소입니다.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사적 원가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면요. 역사적 원가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취득원가주의입니다. 취득원가. 그래서 취득 당시 얼마를 지급했느냐, 이 가격대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역사적 원가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 5년 전에 10억이 갔는데 5년이 지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20억이 간다면 이 10억으로 장부를 계산해달라. 이것이 역사적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원가는 어디서 선호하냐면 재무회계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억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시가가 20억 나가니까, 즉 공정가치가 20억이 나가니까 20억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관리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는 상충관계가 있죠.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취득원가주의, 즉 재무회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당좌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 1번이 당연히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화, 즉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지폐, 주화, 이런 것들이 전부 통화가 되겠죠. 외국환, 즉 뭐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뭐 파운드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통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통화 대용증권입니다. 이건 언제나 통화와 교환이 가능한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수표, 만기도래분, 기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 때 이거 외우시느라고 머리가 많이 아프셨죠?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을 한번 전산회계 2급 때 강의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일국 대타자가 송일국 대타자가 공을 여우처럼 배송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송금 수표, 그 다음에 일람출구, 그 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 뭐 대체적금 환급 증서, 자기압 수표, 이건 타인 발행 수표죠. 타인 발행 수표, 이거는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사채 만기 이자표, 여행자 수표, 뭐 우편한 증서, 배당금 환급 통지서, 소음금 수표, 뭐 이런 등등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 넣으시면 아마 다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요. 그래도 참고로 이런 것이 있다고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아까는 현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취득 당시입니다. 이 현금성 자산 말고는 다 재무상태 변동표 1 현재. 그래서 만약 12월 말 법인이라고 한다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냐 단기냐를 판단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취득 당시라는 겁니다. 취득 당시. 만약 오늘 취득했다. 9월 1일 취득했다. 그럼 오늘로부터 3개월 이내가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취득 당시라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현금성 자산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요구불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다 3개월 이내라는 말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라는 거 잊어먹으시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는 단기 금융상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단기 자금 운용 목적이죠. 그래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입니다. 1년 내에 도래하는 것. 그렇다면은 이거는 3월 초과 1년 내가 되겠죠. 이럴 때는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단기 금융 상품에는 이러한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은행 예금 중에 요구불이 아닌 저축성 예금입니다. 예치 기간이 3개월 초과되는 정기 예금 같은 것들, 적금 같은 것들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정형화된 금융 상품으로 양도성 예금 증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CD라는 게 있습니다. CD. 그리고 금전신탁, 어음관리구자, MMF라든지 환매채 이런 것들이 단기 금융 상품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이 있죠. 이러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을 우리가 만기까지 갖고 있어서 만기에 받으면 되겠지만 회사에서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거래은행에 양도할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양도를 한다면 이것을 매출채권의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그 외상 매출금 같은 것은 어떻게 그 매출채권을 양도를 하냐면요,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 있겠죠. 그러면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매출채권을 이 주거래은행에 가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명 팩토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바드러움을 은행에 가서 할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뭐 할인료라든지 뭐 이자 비용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 외상 매출금도 이렇게 팩토링으로 인해서 양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이란 말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을 처분해서 손실, 즉 이자 성격이죠. 이자,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이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유가증권 하나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만 기업회의 기준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뭐 지분법적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부류를 상당히 많이 나누어 놨습니다. 옛날에 그냥 전부 이게 다 유가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4개로 바뀌면서 이게 4개를 전부 다 각각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란 말은 1년 이내란 이야기죠. 그래서 단기 투자 이익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1년 이내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러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닌 거를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입니다. 대체적으로 회사채 같은 거는 뭐 3년 만기, 5년 만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회사채 같은 거를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그렇다면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초과해서 만기 전까지 보유한다면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죠. 그리고 지분법정 적용 투자 주식에 있어서는 그 회사의 중대한 경영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이렇게 분류해서요,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4개는 우리가 전부 유가증권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배운 유가증권에 대해서 세분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회계 처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최초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대금은 뭐 당자예금으로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당자예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겁니다. 매입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수수료가 들죠.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정 과목에 보시면 500번 때도 수수료 비용, 800번 때도 수수료 비용, 뭐 900번 때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영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 즉 900번 때의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하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장부가액과 공정가치, 공정가치란 말은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의 종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가치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해서 공정가치가 높다면 이익을 본 것이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공정가치,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이 크다면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은 감소가 되겠죠. 단기매매 증권의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의 처분에 있어서는 장부가액과 처분 가격이 있는데 처분 가격이 크다면 당연히 그만큼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요. 장부가액이 크다면 그만큼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어떻든 이러한 친구들은 전부 손익계산서로 가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수수료 비용 이것도 손익계산서 항목이고 평가 손익 이것도 손익계산서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핵심 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서 손익계산서 항목에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평가손익과 처분손익도 역시 단기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처분시 수수료가 또 발생하죠. 처분시 수수료는 처분손익에서 가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익이 났다면 이익에서 빼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손실이 났다면 손실에 더 가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절 재고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이 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고자산에 의해서 첫 번째로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이것이 이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할 그 자산의 생산에 소비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의의를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래서 판매 목적이냐 또 생산에 투입됐냐 또 판매할 자산을 생산하는데 소비되었느냐에 따라서 상품, 제품, 부산물, 반제품이라든지 제공품이라든지 원재료 저장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제공품은 공정 중에 있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공품은 원가액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운임이죠. 매입시 운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당연히 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운임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적지와 도착지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계약을 한다면 선적이란 말은 뭐냐면 배 위에 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온보드 데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배 위에 실어주면 선적을 시켜주면 이거는 매입자의 취득원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판매자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이거와 이외에 참고로 이 매입 운임과 관련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세, 운임, 만약에 원재료를 매입했다. 그런데 운반비가 들었다, 관세가 들었다. 그럼 이건 전부 원재료 계정에 이렇게 가산을 시켜줘야 되겠죠. 아울러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특히 물건을 우리가 살 때는요, 매입 애누리와 환출도 있습니다. 매입 애누리인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사왔는데 물건에 하자가 조그만 하자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쓰거나 파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찜찜하죠. 그럴 때에는 그 파는 사람한테 일정 부분을 할인해 깎아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때 물건값을 깎아준다면 매입 애누리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차감되겠죠? 그리고 환출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사온 물건이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자도 많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되돌려 보낸다 그래서 환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매입 할인이 있습니다. 제가 외상 매입금이 있어서 이달 말에 외상 매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자금에 여유가 생겨서 지금 만약에 갚는다면은 그러면 상대방은 기한보다 빨리 받죠. 그럼 빨리 받는 부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할인해 줍니다. 그걸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속기록법입니다. 계속기록법은요, 여러분들 금전출납처럼 들어오고 나갈 때 직접 기입해 주면 되겠죠. 실지 재고조사법은 뭐냐면 12월 31일 말 법인이라고 한다면 12월 31일 말에 가서 실지 창고에 가서 전부 일일이 재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을 측정을 하죠. 실지 재고, 그 말 그대로 실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혼합법은 이 두 개를 병영해서 하는 혼합법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뭐 1번, 2번, 3번 중에 회사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새 혼합법이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결정, 즉 재고자산을 우리 기말에 있어서 우리 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 걸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이렇게 우리 회사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방법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요 3가지는 아주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미착 상품은 뭐냐면 운송 중인 상품입니다. 운송 중인 상품으로서 선적지 또는 도착지 아까 한번 살펴봤죠. 선적지 때는 누구 재고자산인가, 도착지 때는 누구 재고자산인가. 그래서 매출자와 매입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매출자는 배위의 시로만 주면 그 다음부터는 매출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매출자 자기 재고자산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반대로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배액이 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착할 때까지는 매출자 겁니다. 그리고 매입자 거는 자기 재고자산이 아니죠. 예, 요거 아주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미착 상품인 경우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판매사의 기말 재고다. 이런 말로 하면 틀립니다. 반대로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 매입회사의 기말 재고에 포함한다. 이것도 틀리죠. 예, 정확하게 선적지는 매입회사의 기말 재고고 도착지는 판매사, 매출자의 기말 재고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적성품이 있는데 적성품은 뭐냐면 내 물건을 팔아주세요 부탁하는 위탁자가 있고 그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 즉 맡긴 사람의 재고자산에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시송품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 물건을 한번 써보세요. 써서 좋으면 사세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산 사람이 내가 의사표시를 합니다. 내가 물건이 너무 좋아서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이래 의사표시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 게 아니지만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대방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특히 요거 미착상품, 적성품, 시송품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별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은 재고자산에 가격표를 붙여서 매입 상품별로 그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별법이 되겠습니다. 이 개별법은 현재 우리 재고자산 단위당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게 시험 문제에 종종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입선출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선입선출법이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먼저 입고된 것이 먼저 나가는 방법, first in, first out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영어로는. 자,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있겠죠?
들어온 순서대로 이것이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12월 31일에는 가장 최근 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실제의 원가 흐름과 일치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자산은 현행 원가입니다. 이게 현행 거죠? 최근 거니까 현행 원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뭐에 가깝냐면 시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익 조작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장점에 대해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그 선입선출법은 한 7, 80%의 기업들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을.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점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이렇게 1월 1일에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이 12월 31일에 1,100원이다? 그러면 1,100원, 1,000원 따지고 보면 물가가 상승했죠? 그럼 기말재고가 어떻게 됩니까? 기말재고는 물가가 상승한다면 과대계상될 수가 있습니다. 기말재고가 과대계상된다는 이야기는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겠죠? 그래서 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입선출법에서는 이러한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2월 31일 가장 최근 현행 원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시가에 가깝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기말재고는 과대계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원가는 적어지고 이익은 커집니다. 이런 공식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후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입선출법은 늦게 들어온 게 먼저 나갑니다. 나중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있다면요. 늦게 들어와. 이렇게 막 물건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겁니다. 늦게 들어온 게 먼저 나가버려요. 그렇다면 이게 기말 재고 자산에 가깝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1,000원짜리, 1,100원짜리라고 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면 기말 재고는 어떻게 돼요? 과거 원가가 기말 재고가 됐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기말 재고는 작아지면 원가는 커져서 이익은 작아지는 이러한 순환이 벌어집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래를 판매하는 회사다. 그래서 모래를 수북하게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모래를 팔면 여기서 나가겠죠? 그리고 또 부리고 또 나가고 이게 반복이니까 결국 이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쌓여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과거 원가가 되겠죠? 기말 재고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기말 재고가 작아진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진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겠죠. 다음으로는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들어올 때마다 입고할 때마다 새로운 평균 단가를 산정해서 출고될 때는 이거를 작용하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전에 들어온 거랑 합산해서 다시 나누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총평균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입고된 수량, 입고된 금액 이것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달 말에 가서 총수량, 총금액 이걸 나눠줘서 단가를 구하는 것이 총평균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각 방법의 상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른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기말 재고액이 큰 순서, 또 매출원가가 큰 순서, 당기순이익이 큰 순서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내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먼저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기말에는 뭐가 나와요? 가장 최근 시세가 나옵니다. 최근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정이라 했으니까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0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기말 재고 금액이 커지죠. 자, 기말 재고가 커져요. 그럼 기말 재고가 커지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원가는 작아지죠.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이익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액과 당기순이익이 커지는 거는 당연히 선입선출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제품 계정이든 상품 계정이든 마찬가지예요. 예, 기초 제공품에서 오겠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여기 기말 여기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기말이 크잖아요. 그럼 원가는 어떻게 돼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원가는 적어지죠.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죠.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자, 원가가 적어져요. 매출은 있는데 원가가 적어지면 이익은 늘어나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가 커져요. 후입선출법은 반대가 되겠죠. 그럼 아까 보시다시피 1,000원짜리고 1,100원이면 나중 들어온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최초 기초게 계속 있죠. 그러니까 기말재고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기말재고가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매출원가가 늘어나죠? 이게 적어지면 원가가 늘어나죠? 그럼 이익은 줄어들죠. 당연히. 그래서 기말재고가 큰 순서 선입선출법, 적은 거는 후입선출법이고 평균법은요. 보시다시피 항상 중간입니다. 중간. 기말재고가 크다는 이야기는 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두 개는 같습니다. 그 매출원가가 당연히 큰 거는 후입이죠. 후입. 그래서 또 반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선입선출법 기말재고가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늘어난다. 반드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